201페이지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계산 문제가 공식이 한 15개 내외 정도 될 겁니다. 한 15개, 6개 정도 될 건데 어, 이게 평균적으로 몇 점이 나오냐면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3문제 정도. 점수로 하면 12점에서 15점 정도. 이게 이제 10번 시험 치면 8번 정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10점 정도로. 뭐 어쩔 때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이 한 3문제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두세 문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좀 어려웠다 했잖아요. 그죠? 보시면, 어, 한 30점 가까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계산 문제는 우리가 소방전기가 자격증 취득하기가 쉽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도면이 많이 출제된다. 도면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숫자만 바뀌고 나온다든지 똑같이 나온다. 이거였거든. 그럼 이것만 맞아도 점수가 45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이게 따기 쉬웠어. 암기만 대충 해도 땄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암기 비중이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자체가 굉장히 뭐 전기 기사 수준 이상의 뭐 예를 들면 발배송 기술사 문제가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도를 좀 세게 넘었다. 그런 문제 앞으로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엄청 넣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추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때 2교시 전기회로 과목을 대충 넘어오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교시를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제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출제자가 전기기술사라든지, 뭐, 발배송 기술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은 이제 전기 쪽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냅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매회 그런 출제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출제자가 다시 들어오면 또 그런 문제들을 낼 거예요. 근데 그 출제자가 아닌 이상은 다른 출제자들은 전기회로 이거 잘 모릅니다. 예. 그 자기 전공이 다 있거든요. 예. 뭐 교수들이나 기술사들도 자기 전공이 딱 있어요.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가 딱 있어. 그런 쪽에서 문제를 갖다 내는 거지. 또 재현 쪽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재현 문제를 많이 갖다 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가 한 30 몇 점이 자 보세요. 100점 중에서 30 몇 점이 신출로 나왔어. 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가 한 60 몇 점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합격하지? 그게 아니고 그 회차 문제를 보니까 60 몇 점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예, 암기하고 이런 게 그 기존에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를 다 뽑아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60점은 넘게 만들어준다. 예, 출제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60점은 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나머지 문제들이 너무 쉽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30 몇 점 버리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버려지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래서 뭐라도 한 파트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주기가 돌아오는데, 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201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식을 정리할 건데요. 공식, 소방전기는 일반적으로 공식 알고 있으면 수치만 대입하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이제, 난 산수 못 하는데, 이거 산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식 외우면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다 풀려요. 예.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계산 문제 포기하고 합격 못 합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 계산 문제를 이 계산 문제에서 점수 따기가 너무 쉬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수학 산수에 대한, 부적응자들이 있다고. 나는 너무 쉽다, 숫자가 너무 쉽다, 이런 분들이 있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공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려면 해야 된다. 그럼 기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기계는 전부 산수하고 수학이고, 수치고, 공식이고, 이건데. 그러니까 이양하는 거 하면 됩니다.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일단 단상전력 이런 거는 이제 필기 때 많이 봤던 거니까, 그죠? 이런 거 별표 딱 보시면 다 별표가 거의 다 3개일 겁니다. 한 몇 개 빼고는, 한두 개 빼고는 전부 3개입니다. 왜? 공식 한 15개, 6개가 다 돌아가면서 나오거든.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이 공식 15개, 6개가 돌아가면서 다 나오니까 다 별표가 3개지. 다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특별하게 이게 자주 나온다 이런 거 없어. 이 전기 쪽 공식은 우리가 기계 쪽 같은 경우는 공식이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전기는 한 1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별표가 3개지. 다 돌아가면서 싹 나옵니다, 이게. 자, 단상전력 해가지고, 이거는 필기 때 많이 봤죠? 이런 공식. 삼상전력. 이거는 비콘하고 관련돼서 나옵니다. 비상 콘센트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단위가 와트가 있고, 볼트가 있고, 암페어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암페어, 볼트, 그죠? 와트, 요렇게 있으면 요거는 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말이 아니고 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킬로와트가 나왔잖아. 킬로와트는 뭡니까? 1킬로와트는 1000와트잖아요. 10의 3성와트거든. 그때는 10의 3성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3성이라 3성을 붙여줘야 돼. 볼트, 암페어, 옴, 이게 다 같은 레벨의 단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킬로와트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이런 게 있지. 미리암페어가 나오면, 그죠? 볼트가 나오고, 옴이 나오고, 미리암페어가 나왔어. 그럼 단위가 안 맞잖아. 이 레벨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암페어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암페어로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을 붙여줘야 된다고. 그럼 미리암페어는 마이너스 삼성이 되겠지. 그죠? 뒤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요 단위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동기 용량 봅시다. 이게 전동기 용량 이 문제는 예전에는 1년에 3번 시험 치면 3번 다 나왔습니다. 이게. 예, 그 정도로 자주 나왔거든. 근데 최근에는 너무 자주 나왔다. 몇십 년 동안.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자주 안 나오는 편이라.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한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P, 이타, T, 9.8, Q, HK 해가지고 있는데, 전동기 용량을 구할 때는, 그죠? 이 식이 이타하고 T가 요 분모로 가겠죠? 그러니까 산수 못 하시는 분들이 요런 게 문제인기라. 이 양 자체가 힘든 거지. 그죠? 여기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거는 딴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솔브를 풀면 된다.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P, 이타, T는 그죠? 9.8 QHK라는 공식이 있을 때 전동기 용량을 구할 때요 이타하고 T가 여기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요 놈이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산수문해도 관계없는 게 우리는 계산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든든한 계산기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계산기가 시중에 나오는 어떤 계산기를 다 사용 가능했거든. 가능했는데 이게 어떤 한 시험에서, 소방은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 그 계산기 보면은 공식 입력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는 거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산기를 딱 그 공식 입력이 안 되는 계산기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도 솔브 기능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아졌지. 그 인간들 때문에. 그 인간들 때문에 적발이 되는 바람에, 좀 성능 좋은 계산기는 계산기 이게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데 지금 인력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산기들은 굉장히 늦어요. 연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좀 싸거든. 가격이 저가기 때문에 연산 능력이 솔브 기능 쓰고 복잡한 거 들어가 보면 막 지가 막 헤맨다고. 예.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소방 전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솔브 기능을 활용해라. 이 솔브 기능은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솔브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게 X로 잡아주면 됩니다. 곱하기 이타가 주어지겠죠. 수치가. 그죠? 주어지면 이게 만약에 뭐 효율이 60%다. 그러면 0.6. 그죠? 그럼 계산기를 그대로 두드립니다. X 곱하기 X를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 곱하기 이거는 기계 쪽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타가 0.6이다. 그러면 시간이 있다. 시간을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거 곱하고 이거로는 9.8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 곱하기 양정이 얼마 나오고 곱하기 전달 개수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솔브를 딱 치면 계산기상에 솔브라는 거를 딱 치면 하고 이꼬르를 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면 솔브 치고 이꼬르를 딱 치면 요 X 값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적을 때는 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요거 주고 X는 얼마다 답란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솔브 기능에 답을 쓰실 때는 자 여러분들 문제지를 받으면요 요렇게 해갖고 계산 과정이 있고요 답란이 있습니다. 답란이 있는데 이 계산 과정에는 뭐 이렇게 막 그 계산 과정 식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처럼 X는 해가지고 또는 P는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P는 뭐 이타 곱하기 시간은 9.8 곱하기 유량 곱하기 양정 곱하기 그 다음에 전달 개수 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계산 과정의 X는 또는 P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답란에 적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단위가 킬로와트잖아. 킬로와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자 보세요. 문제에 전동기 용량을 구하시오 해갖고 전동기 용량이 얼마 킬로와트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답란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써주세요. 안 써도 오답 처리 안 하는데 일단 요거 써주세요. 예쁘게 써주세요. 우리는 채점관한테 조금이라도 좀 잘 보여야 돼. 일단 요거 써주세요. 써주는 게 좋다. 써주는 게 좋고 요 만약에 문제에서 대부분 단위가 주어지거든요. 단위가 안 주어지면 여기는 단위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단위 안 쓰면 틀립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쩌다가 알고 그 대부분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단위를 써주시고 계산 과정에는 단위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 과정에는 단위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란에는 요 써주는 게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 용량의 단위가 킬로와트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HP로 나올 수도 있고요. PS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1HP는 0.746kW거든. 그 다음에 PS는 0.735kW입니다. 이렇게, 이건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HP,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HP로 나오거나 PS로 나오면 이 수치를 나눠줘야 됩니다. 다시. 아시겠죠? 이거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 0.746, 735를 나눠줘야 된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건 교재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강의 때문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요거 이제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본래는 이 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공식에서 요것만 하면 돼. 왜냐면 문제에서 전동기 용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시간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럼 시간을 물어보면 이렇게 풀면 되지. 전동기 용량이 주어지겠지. 곱하기 효율이 주어지겠지. 곱하기 시간 x를 잡고 9.8 QHK 해갖고 요 x 값을 솔브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이항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가 HP로 주어질 경우에 0.746이므로 나눠야 된다. 아까 또 PS로 나오면 뭐 0.735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 Q. 자,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계 문제입니다. 기계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은, 자,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잖아요. 여기 펌프가 있으면, 이거는 제가 한번 소방시설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한계가 토출량이 유량이거든요. 유량이 토출량입니다. 토출량, 뭐, 방수량, 방사량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량이 뭡니까? 물량이죠, 물량. 흐르는 물의 양이 아닙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 이렇게. 요게 법적으로 80리터 per 분이 나와야 돼. 법적으로. 헤드 한 개에서 1분에 80리터가 나와야 돼. 즉, 1리터짜리 PT병 80개가 나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계수가 또 조건에 나올 거거든.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기준계수를 합니다.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가 백화점에 판매시설이다. 백화점에. 자, 여기 헤드가 500개가 설치되어 있어. 근데 이 500개가 다 터질까요? 자, 500개가 다 터지게 되면은 한 개가 80이잖아. 곱하기 500개 하면 이건 얼마야 이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20분을 또 해야 돼. 수온의 양을 구할 때. 요거 수온의 양을 구할 때. 이거 저장 못 한다고. 건물이 엄청나게 커야 된다고. 물탱크 용량이 엄청 커야 되거든. 그렇게 안 해. 딱 적정량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한 개가 80리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준계수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기준계수가 정해져,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 백화점 판매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30개입니다. 이게 가장 커. 그 다음에 20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가 있어. 아파트가 10개입니다. 아파트는 그 구획된 세대에만 불이 난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10개로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 기준계수가 만약에 기준계수보다 설치계수가 적다 이러면 설치계수를 적용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기준계수가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백화점이 30개다. 예를 들어 30개다. 그러면 자 보세요. 80리터 per 분 곱하기 30개. 이게 기준계수입니다. N 기준계수예요.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2400리터 per 분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냐면 요 펌프의 용량이란 말이에요. 펌프가 1분에 2400리터 per 분이 펌핑을 해줘야 돼. 왜? 헤드가 30개 있으니까. 본래는 더 있지만 설계는 30개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콘센트도 보면은 10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전선의 용량은 3개만 하더라 아닙니까? 그것처럼 무한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30개까지만 하는 거예요. 헤드가 아무리 많아도 판매시설은. 그러면 요 펌프에서는 30개까지만 올려주면 되는 기라. 요렇게 물을. 그죠? 근데 요거는 분당이잖아. 분당. 1분당. 분이니까. 근데 요 물량은 20분을 또 곱해야 돼. 왜? 우리가 소방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비상전은 용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곱하기 20분을 하면 얼마가 되면 48,000리터가 나옵니다. 리터가. 분 떼고 분 떼보면 48,000리터가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48톤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백화점에는 48톤의 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헤드가 500개를 하면 얼마나 많아집니까? 안 되는 기라.
그래서 30개까지 잘라 놓는 거예요. 예? 이게 물량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기계 쪽 가면 다 합니다. 헤드 한 개의 유량에 법적 유량이 있으면, 그죠? 방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80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대치의 기준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곱하면 펌프의 토출량이 되고, 분당.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상전원 용량인 20분을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수온의 양이 되는 겁니다. 수온의 양. 물탱크에 우리가 저장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한 번 이렇게 딱 냈더라고요. 아마 실수인 것 같은데, 기계 쪽 문제를 내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문제에서 80은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클러 한 개가 80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 게 80리터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한 문제가 딱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계수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문제 조건에 뭐 20개면 20개라고 있어. 그러면 80에다가 20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예? 1600리터 per 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토출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토출량이 됩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단위가 메다 삼성 per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6이 되는 거지. 그죠? 리터 1m 삼성 단위를 환산을 하면, 그죠? 그래서 요거 조건이 주어진다고 요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량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전량정이라는 게 있는데, 전량정이 이제 H잖아요. 여기 공식에 보면 H라고 있거든. 메다입니다. 있는데, 이 공식이 스프링클러에서 H1 플러스 H2 플러스 1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헤드가 있으면, 헤드에 우리가 법적 아까 유량이 80리터 퍼분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방사 압력이 또 0.1 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돼. 요게 이제 메다로 환산하면 약 10메다가 나옵니다. 그게 요 10메다거든. 그리고 H1은 뭐냐면, 펌프가 있으면 여기에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 그리고 H2가 뭐냐면, 이거는 밖에도 관계없어. H1, H2는 밖에도 관계없거든요. 높이가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야. 높이가. 펌프가 올려줘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펌프의 양정을 계산할 때, 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펌프의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힘이 많이 드니까. 그죠? 높이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배관에 뭐가 생기냐면, 전압강화처럼 마찰 손실이 생긴다고. 배관에서도. 그죠?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마찰 손실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H1 플러스 H2가 되는 거예요. 요 높이랑 여기에 생기는 마찰 손실, 요 두 값에다가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0.1이 나와야 돼. 요게 10m거든. 요게 전량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펌프로부터 최고의 헤드, 살수 헤드까지의 높이, 수직거리, 이게 뭐냐면 실량정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겁니다. 요게 주어지거든요. 몇 메다라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배관 및 간 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도가 주어지면 그걸 또 더해주면 되고, 없으면 그냥 빼면 돼요. 조건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10m를 더한 값이 전량정이야. 이거 기계 문제거든. 근데 이게 탁 나왔더라고. 뒤에 한 문제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를. 이게 또 산수시라는 분들은 막 짜증부터 내더라고. 안 그래도 이거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이후로 안 나왔다. 아차 했겠지. 출제자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앞에서 구했던 거는 전동기 용량인데 수계 소화 설비. 앞에 거는 수계.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포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 전동기 용량을 계산할 때는 앞에 공식을 쓰면 되고요. 이 공식은 제연 설비에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공식으로도 다 풀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위를 다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공대 나오신 분들이나 기계 쪽 공대 나오신 분, 학원가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은 이거 다 알거든요. 단위를 다 맞출 줄 알아. 그분들은 앞에 공식으로 그대로 풀면 돼요. 단위만 바꿔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이 공식이 두 개로 나누어지느냐? 조건에서 주어지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위가. 자, 앞에서는 보세요. 여기 보면은 토출량의 단위가 메다 삼성으로 나왔잖아.
시간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시간이라는 게 공식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 공식 보면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는 대신에 뭡니까? 시간이 요 60이거든. 시간이 없는 대신에 Q의 풍량이 아까 위에 거 이게 유량하고 풍량 같은 거거든. 메가 삼성 돼 있잖아요. 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공식을 숙지해 갖고 풀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PT 값 있잖아요. PT. 여기 전압인데 요거 지금 단위가 지금 미리미리 아쿠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미리 H2O라고 돼 있는데 여기 물이잖아. 물. 아쿠아가 물이잖아요. H2O 이게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메다하고 미리미리 있잖아요. 요 뒤에 요게 생략이 된 겁니다. 물높이거든요.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거는 꼭 안 써도 됩니다. 단위는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미리미리 아쿠아나 미리미리 H2O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단위 환산을 한 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 미리미리 HG라고 나오면 자 주의하세요. 이거는 수온의 높이입니다. 요거는 물의 높이고 요거는 수온의 높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환산을 해줘야 돼. 자 우리가 1ATM 1기압은 760 미리미리 HG고 이거는 이제 요 두 개만 많은데 두 개만 딱 전기 쪽에 하면 돼요. 10332 1332 미리미리 아쿠아가 됩니다. H2O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이 단위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미리미리 아쿠아나 미리미리 H2O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이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 미리미리 HG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생소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 전동기 용량 재현 설비 문제가 나올 때는 전압의 단위를 잘 봐야 된다. 이 전압의 단위가 미리미리 HG인지 미리미리 아쿠아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HG가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PT 값이 770 미리미리 HG로 나왔다. 그러면 요 미리미리 HG에 이게 조건을 분자에 올려놓고 분모에는 요거 있잖아요. 기본 단위 760 미리미리 1기압 이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기본 수치 10332mm 아쿠아 요거를 뭡니까? 곱해주면은 미리미리 아쿠아가 나옵니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미리 HG가 나오면 단위 환산할 때 조건에 있는 거를 분자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뭡니까? 이놈의 기본 단위가 760 아닙니까? 기본 수치가 1기압 요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기본 1기압 10332mm 아쿠아 요거를 곱해주면 요게 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값을 요 PT 값에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있잖아 그죠? 10332mm 메다로 하면 10.33인데 그죠? 미리미리로 우리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앞전에 한 겁니다.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 앞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조건에 역률이 나온다. 역률이 일단 나오면 일단 전동기 용량 구할 때 역률이 주어지더라도 이거는 계산 적용하면 안 된다. 나머지 건 다 적용해 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때까지 나온 문제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역률이라는 게 우리 전동기 용량을 구하는 거는 전기적 에너지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 전기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페이지가 나와 있죠. 멈춰 놓고 문제편 페이지 보시면 예, 역률이 있고 없고 적용하고 안 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딱 정리하면 그냥 뭐 이런 거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동기 용량 나올 때 전동기 용량을 구할 때만 그죠? 나머지 거는 일단 다 적용하고 일단 전동기 용량을 구할 때는 역률이 주어져도 일단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봐볼게요. 자,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공식이 어렵게 느껴지죠. 필요 없어. 이거는 보통 개선 전 역률이 0.6으로 나오고 보통 개선 후는 0.8이나 0.9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6 집어넣고 여기다가 0.9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이 공식에 요거 숫자 작은 거 집어넣고 숫자 큰 거 집어넣고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아예 산수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단위가 HP로 주어질 경우, 그죠? 우리가 아까 0.746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때는 또 곱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눠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역률입니다.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역률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 P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올 때가 있어. 예. 이때는 곱하기 역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주의점은 이거 산업기사에서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 기사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피상전력으로 조건에 주어진다, 그러면 역률을 곱해야 된다. 역률을 곱해서 뭡니까? 유효전력을 만든 상태에서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공식에서 보통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개선 후 역률 이거를 구하라고 나온, 그러니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이거를 계산기상에 두드리면 요걸 두드리면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개선 후에 역률을 구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대신에 이게 조건의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해가지고 요 부분을 X로 잡아주면 돼. 요 부분을. 개선 후 역률 있죠? 이걸 X를 잡아주면 바로 값이 튀어나옵니다. 솔브 사용하면. 그래서 솔브가 필요한 겁니다. 이양 힘들잖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솔브 기능을 활용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콘덴서 한 개의 정전 용량이라고 나왔어. 참, 골치 아프다. 이런 게 이제 나와놓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성립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재 이론편에 없고, 왜냐하면 신출로 나왔기 때문에 없고, 문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공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공식에서 단상, 삼상, Y 결선 시 콘덴서 한 개의 정정 용량 해가지고, 있죠. 이거는 콘덴서 한 개의 정정 용량, 삼상 델타 결선시입니다. 델타 결선할 때,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삼상 델타 결선이 아니고 삼상 Y 결선 시 콘덴서 한 개의 정전 용량을 물어봤을 때는 요 6이라는 숫자가 2로 바뀝니다. 공식은, 다른 공식은 다 똑같은데 6이라는 숫자가 2로 바뀐다는 거. 요거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한번 최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명 볼게요. 자, 이것도 가끔씩, 정말 가끔씩,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자, 조명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속 구하라, 여기서. 이거 솔브 기능 써도 됩니다. 이것도. 광속 구하라. 그죠? 이항하지 말고, 바로 솔브 기능 써도 되고, 등계수 구하라. 이게 자주 나와요. 등계수. 별표 3개 돼 있잖아. 그죠?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솔브로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D 봐보세요. D. D가 강강보상률이잖아. 이게. 근데 문제에서 뭐로 나올 수가 있냐면 유지율로 나올 수가 있어요. 유지율로. 그러면 강강보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율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식이 조금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유지율로 나오면 여기 보면 요 D가 있잖아요. 요 D가 N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E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산수가 어렵다, 산수가 엄청 약하다 이런 분들은 좀 머리 아프단 말이야. 지금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수학도 여러분들이 안 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안 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게 되면 안 힘듭니다. 안 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해보세요. 실지수도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뭐 이런 공식이 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공식이 있다.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V 결선 시에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 자, 이것도 공식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면 되고요. 변압기의 부하 용량. 이거는 2개가 세트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건 다 역률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부하 해가지고 사용전압 곱하기 전류.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발췌해서 가져해 놨으니까 멈춰놓고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전동기의 동기속도, 회전속도.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동기속도하고 회전속도가 세트 문제인데, 여기서 주파수가 안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안 주어지면은 우리가 국내의 표준 주파수가 60Hz입니다. 그래서 60Hz를 적용하면 돼요. 안 주어졌을 때는 60Hz를 적용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극수. 자, 극수 구할 때는 이 공식이 또 만들어지겠지. 다 솔브 쓰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양하지 말고 솔브 쓰면 돼요. 자, 회전 속도 있고, 슬립 구하라고 나오면, 우리가 이제, 슬립도 우리가 솔브를 사용해서 풀면 되고, 그리고 이제 퍼센트하고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퍼센트하고. 이거죠. 우리가 100%가 뭐예요? 수치가 1입니다. 예. 제가 여유를 주라고 할 때 10%의 여유를 주라고 하면 0.1이 1에서 0.1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이 되는 거예요. 곱할 때 1.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0.1입니다. 요게 10%의 여유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되는 거지. 0.1만 곱하면 더 낮아지잖아, 수치가. 그거는 여유를 준 게 아니고 깎아 먹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싶긴 한데, 이거 의외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1번.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는 2년 주기로 한 1년 반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자, 감지기와 배선회로의 감시전류, 작동전류가 있는데, 감시전류는 우리가 감지기 보면은 동작되기 전에, 이놈이 동작되기 전에 평상시에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전류고, 작동전류는 감지기가 동작됐을 때, 작동 표시 램프에 불이 들어왔을 때 전압이 다운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그때의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감시 전류는요, 단위가 미리암페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회로 전압이 볼트로 나오거든. DC 24V로 주어집니다. 안 주어져도 요거 적용하면 돼. 우리 수신기의 전압이, 단자 전압이 24V잖아. 그죠? 그리고 이 저항은 단위가 오음이거든. 그러면 볼트하고 오음은 같은 레벨의 단위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감시 전류는 단위가 미리암페어잖아요. 그래서 이놈은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돼요. 암페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것 때문에 제가 앞전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 문제에서는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감시 전류를 구할 때 작동되기 전이지요. 자, 우리가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죠? 그럼 I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잖아요. 요건 이 정도는 알까, 얘가? 아무리 겐토를 치고 올라왔다 해도. 그러면 요게 저항이고 요게 전압이잖아. 내나 같은 공식입니다. 요게 이제 24V고
DC24불 뜨고, 요 저항이 감시할 때는 어떻게 저항이 부딪히느냐. 자, 보세요. 수신기에 보면 우리 앞에서 봤잖아. 릴레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저항이 생깁니다. 릴레이 쪽에서, 수신기 릴레이 쪽에서.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 그죠? 수신기에서 감지기까지 오잖아요. 물론 중간에 발신기가 있겠지만. 그러면 요 안에 릴레이가 있잖아. 릴레이.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기는 또 뭐가 있어? 배선 저항이 있겠지. 배선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기겠지.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감지기에 보면 뭐가 달려있어? 종단장이 달려있잖아. 종단, 저항. 여기에 대한 또 저항값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준 값을 나눠줘야 되는 거라. 전압에서. 그러면 이제 감시전류가 완성이 되고. 그럼 작동했을 때는 이 종단장을 빼준다 아닙니까? 그죠? 작동했을 때는 붙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종단장이 달려있으면 이걸 두 개를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동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작동시킬 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제가 쇼트기 요거 선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붙여보더라 아닙니까? 이게 딱 붙어버린다고.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작이 돼보니까 이거는 종단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 작동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종단장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전류하고 작동전류하고 이거 굉장히 시험 자주 나옵니다. 예, 감시전류하고 작동전류의 차이점은 종단저항 값을 빼주는 거다. 작동전류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배선저항 구하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솔브 기능 쓰면 됩니다. X 잡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비상용 발전기의 용량. 자, 이것도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5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봐보세요. 여기서는 주의점이 뭐냐면, 자, 차단기 용량이 킬로볼트 암페어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예? 메가볼트 암페어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메가볼트 암페어로. 그러면 요 1킬로볼트 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요 값을 또 적용을 해줘야 돼. 레벨이 안 맞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5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문제 조건에 25%의 여유를 준다 해도 그냥 1.25 곱하면 되고요. 이 말이 없어도 1.25를 곱하면 됩니다. 일단 소방에서는. 이게 뭐 전기 쪽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소방에서는, 소방 쪽에서 계산할 때는 출제자가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 여유율이 준다 해도 그냥 1.2를 곱하고, 그 말이 없어도 1.25를 곱하면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엔진의 출력이 뭐 이 공식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설 전류, 이거는 다 알잖아. 그죠? I는 R분의 V. 누설 전류. 전류계의 지시값. 요것도 별표가 하나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공식이 있다. 자, 그 다음 분기회로수. 자, 분기회로수 보시면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여기 보시면 분기회로수가 부하 설비 용량이 있고 사용 전압의 차단기 용량이 있잖아요. 16A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쪽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분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메인 차단기가 있잖아, 그죠? 그 메인 차단기에서 우리가 뭐 에어컨 차단기가 있고 누전 차단기, 배선류 차단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콘센트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개가 집에 뚜껑이 좀 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기가 되잖아. 이렇게. 요거 한 개가 16A입니다. 예전에 15A에서 16A로 이제 바뀌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16A. 예. 그러니까 요게 용량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몰라놓으면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아는 동생이 고깃집을 해가지고 거기 갔더만, 아, 형님 이거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 이라는 게. 그래. 야, 그럼 어떨 때 떨어지대 이라니까. 그거 있잖아요. 숯불에 보면은 송풍기 있거든요. 숯불 피울 때 송풍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부하를 많이 먹습니다. 그거 돌릴 때마다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용량이 안 맞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콘센트를 보니까 거기에 그 송풍기 말고도 엄청나게 물러났는 거라. 여기다가. 엄청 물려놨더라고. 다 물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놈이 지금 부하가 꽉 찼는데,
한 개가 용량이 꽉 찼는데 그거다가 송풍기까지 물러놓으니까 이 송풍기 돌릴 때마다 이놈이 차단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뭐 최고다. 요 놈하고 뒤에 보면 출전기 용량이 있거든요. 요 두 개는 소방전기에서 최고다. 최고가 뭐냐면 그만큼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압 강화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자, 이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전압 강화. 이게 이제 90% 이상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이 공식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전선의 단면적이에요. 요거 단면적. 우리 1.5 스퀘어, 2.5 스퀘어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여기서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상 2선식이라는 게 있고, 삼상 3선식, 뭐, 단상 3선식, 뭐, 삼상 4선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99%가 단상 2선식이 나오고, 1%가 삼상 3선식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좀 다른데, 그럼 어떻게 푸냐? 자, 경종, 표시등, 이런 놈들 두 가닥가잖아요. 이게 단상 2선식입니다. 말이 없어도. 그 다음에 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전동기. 이럴 때는 우리가 세선이 가거든요. 이때는 삼상 3선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펌프 모타 이런 거 나오면 삼상 3선식.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만약에 이게 단상이다. 단상 뭐 2선식짜리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 말 없이 펌프 모타 이렇게 나오면 전동기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삼상 3선식으로 적용하시고, 근데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단상 2선식이라고 나오면 그는 단상 2선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 말이 없을 때 펌프 모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삼상 3선식을 적용하면 되고, 나머지 거는 다 단상 2선식으로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5.6 Li 나누기 1000 곱하기 전압 강화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솔브로 풀든지 아니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잖아. 이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공식이 전압 강화는 35.6 Li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전선의 단면적인데, 자 보세요. 이게 전압 강화잖아. 이놈이 뭐예요? 이놈하고 이놈 위치만 바뀐 건데, 이놈이 뭐예요? 전압 강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배관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 자, 1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이 흘러갔는데, 여기서 1메가파스칼이 절대 안 나오지. 마찰 손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0.7이 나왔어. 높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마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0.7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마찰 손실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0.3메가파스칼이라는 마찰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전압 강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신기에서 감지기까지 갈 때 여기에서 우리가 DC 24V가 출발하면 여기서 24V가 절대 안 나옵니다. 손실이 생기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DC 22V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2V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압 강화는, 자 보세요. L, 이게 길이잖아.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압 강화 수치가 높아질까 아이가. 그래서 분자에가 있는 거고, 전류도 안 좋은 거거든. 전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분자에. 근데 이놈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수치는 반대로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이 굵으면 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전선의 단면적이 1로 가고 전압 강화가 1로 왔다. 그러면 이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 강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가 되는 거지. 전선의 단면적은. 그죠? 요 의미입니다. 전선의 단면적은. 자,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분자에서 수치가 높아지면 이 값이, 그죠? 같이 올라가고,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요. 전선의 단면적의 단위가 뭐예요? 단면적이니까 이거는 스퀘어잖아. 그죠? 스퀘어. 그죠? 제곱 미리미리잖아. 그죠? 요리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전선의 단면적을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거든. 그죠? 지름 아닙니까? 지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름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전선의 단면적이 주어지면 4분의 파이의 d제곱 또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요 d 있잖아요. 요 d가 요거거든요. 미리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미리미리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곱 미리미리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그대로 수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수치 적용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이 공식에서 두 번째 이렇게 요게 d거든요. 요렇게 나오게 되면은 4분의 파이의 d 제곱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파이 그죠? 계산기에 있는 3.14 말고 파이 값을 두드려야 돼. 요거 곱하기 파이 곱하기 요 d 이게 이제 만약에 1로 주어졌다. 1.5로 주어졌다. 1.6으로 주어졌다. 요렇게 해야지 뭡니까? 요게 단면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전선의 단위가 주어진 전선의 단면적의 단위가 미리미리인지 또는 제곱 미리미리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웃긴 사연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게 예전에는 전선의 단위가요 이거였거든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스퀘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스퀘어로 바뀌면서 이 전선의 단면적의 단위가 이렇게 다 주어졌습니다. 1.5나 2.5로. 근데 갑자기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게 1.6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출제자가 그냥 옛날에 자기가 냈던 그리고 기존 교재에 있던 거를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래서 낸 거예요. 아차. 그때는요. 이걸 두 개 다 맞다 해줬거든. 근데 웃긴 게 그럼 앞으로는 안 나오겠지. 이거 민원 엄청 냈다고. 그때는 두 개 다 맞다고 해줬어요. 1.6을 4분의 파이에 곱하기 1.6의 제곱으로 푸는 사람 아니면 1.6을 그대로 이거를 단면적으로 해서 집어넣은 사람 둘 다 맞다고 해줬습니다. 답이 완전히 틀린데도 맞다고 해줬거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몇 년 후에 이게 또 나왔어. 1.6으로 또 나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지. 의도적으로 낸 겁니다.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안 푼 사람이 다 틀렸다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또 내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사용도 안 하는데 내. 그런 출제자들이 있어. 자, 그 다음 전선의 표준 규격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전선의 단면적도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나온 값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온 값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선의 표준 규격품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4스퀘어하고 120스퀘어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면 한 개는 98점 얼마가 나왔거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다 못 외우니까 제가 두 개만 이렇게 적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러면 95보다 큰 걸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생산되는 게 이거단 말입니다. 생산되는 게 이 제품이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나오면 이거보다 뭡니까? 큰 값을 써야지. 그러니까 98점 얼마니까 95짜리는 쓰면 안 돼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120 스퀘어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표준 규격품이. 그 다음에 한 개 나온 게 또 뭐냐면 2.5보다 크고 4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실제 시험에 이 두 가지만 나왔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3.7이 나왔어. 그러면 답은 뭐다? 4스퀘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전선의 표준 규격품
공칭 단면적은 4스퀘어하고 120스퀘어는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강화 봅시다. 이 앞에 것도 전압 강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전압 강화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압 강화 문제에서 자, 봅시다. 우리 80%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DC 24V가 출발해서, 그죠? 여기에 몇 볼트가 나왔단 말이지. 그죠? 요게 이제 전압 강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때 80%보다 높은 전압이 여기에서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24V 곱하기 뭡니까? 0.8, 80% 하면은 19.2V가 이상이 나와야지 정상 작동한다 이 말이거든. 그죠? 이건 우리가 앞에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압 강화 문제에서 이 문제도 나옵니다. 예. 계산해가지고 전압 강화 계산해가지고 이 경종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이 80%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8.8V가 나왔어. 정상 작동 안 합니다.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9.9V가 나왔어. 아, 이거는 80%보다 높으니까 이거는 정상 작동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80%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공식 보시면 이거는 뭐냐? 위에 공식하고 똑같은 전압 강화 공식인데 조건에 따라 18번 공식과 19번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에서 있잖아요. kg당 전기 저항값이 주어지면은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kg당 전기 저항이 주어지면 이 공식을 쓰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18번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건에 여기 있잖아요. 요 단자 전압은 또 이 공식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솔브를 또 써도 되고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에 없을 경우에 입력 전압은 수신기 전압이 24V 아닙니까? 24V 적용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단자 전압과 같은 말이 출력 전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어. 이거 전기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기기사 가지고 있거나 전기과 출신들만 이걸 맞췄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위에서 했던 전압 강화 공식에 보면 35.6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단상 이선식에. 그러니까 이 단상 이선식에 나오는 35.6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할 때는 공식 3개가 들어가야 돼. 3개가 들어가서 이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인 요 공식 있잖아. 단상 이선식에 35.6 Li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19번 공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뒤에 보시면 요 공식입니다. 26번 공식. 몇 페이지고? 209페이지에 보면 전선의 전기저항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 3개가 묶어서 나오는 유도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식 3개가 우리가 고유 저항은 58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전율도 97%라는 걸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전율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전압 강화는 EIR은 EI 곱하기 R이 요 공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기 저항 공식을 여기다가 요 공식을 R 값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0.035549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천을 양쪽으로 분자 분모에 천을 곱해주면은 35.549가 나오니까 이거를 반올림하면은 35.6이 나온다는 이게 이제 유도공식. 이렇게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전공자들은 이런 걸 손도 못 대지. 그죠? 이것도 뒤에 가면 문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축전지 용량. 자, 축전지 용량도 전압 강화와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기 전에 전압 강화 문제에서 있잖아요. 한 개 제가 또 더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요거 제가 좀, 지상 11층이 나왔어요. 자, 지상 1층에 지상 11층이고, 1층 화재 시에 경종의 소요 전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표시등이야 불 다 오는 거니까. 전류 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전층을. 경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선경보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11층 같은 경우는 우선경보 방식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16층 있잖아, 그죠? 그러면 1층에서 화재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반하층. 그러면 직상 4개 층. 그리고 지하층이 나가잖아. 그죠? 그럼 경종의 전류가 어떻게 나가요? 지하 1층. 그리고 반하층인 1층. 2, 3, 4, 5층 해갖고 6개 층이 나간다 아닙니까? 6개 층이 나가겠죠. 경종이. 요 전류, 만약에 한 층에 2개다 이러면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고. 2개, 12개. 12개의 전류값. 만약에 1A다. 그럼 1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안 냈으면 싶은데. 자,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채말단 경종 동작 시 첫 번째 채말단 경종 동작 시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 이렇게 문제가 2개가 있어요. 주의점은 뭐냐면 채말단 경종을 동작했다. 그러면 건물이 있을 때 채말단층에 있는 요 경종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2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것만 동작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죠? 이때는 요 채말단층 2개만 적용합니다. 요 문제에서는 만약에 2개가 있다 하면 1개가 있다면 1개만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 문제가 나오면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를 물어보면, 야, 이게 뭐지? 막 헷갈릴 수가 있잖아. 이거 저도 좀 헷갈리던데, 이거는 출제자가 의도만 알면 됩니다. 출제자 의도만 알고 그대로 그냥 풀면 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선경보 방식에서, 자, 채말단,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지하 1층, 지상 11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우선경보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출제자 의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럼 지하 1층이고 여기 11층 아닙니까? 이게 1층이고. 그러면 출제자 의도가 뭐냐?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 여기에 경종이 있겠지. 채말단에서 이제 쭉 있을 거고, 층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를 물어본 건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 출제자 의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저도 헷갈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 건물에서 가장 많은 경종이 나갈 때, 전류값이 소모될 때, 그때의 전류값을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출제자 의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는 1층 그리고 직상 4개층 맞죠? 지하층 하면은 6개 층이잖아. 이 전류값을 여기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의점 2개만 정리하세요. 채말단 경종이 동작했단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야 정확합니다. 어떻게 내야 정확하냐면, 이게 일제경보 방식인데, 일제경보 방식에서 어떻게 채말단 경종만 동작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채말단 경종만 동작 시 이렇게 해놨어. 경종만. 이게 맞지? 이렇게 나와야지. 다른 거는 무시하고 채말단에 있는
그러니까 최말단에 있는 요 경종만 동작했을 때 전압 강화를 물어보면 되는데, 일제경보 방식에서 최말단 경종만 동작하냐 이 말이에요. 전층 다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교재에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일제경보 방식이다, 최말단 경종은 어떻게 동작하노 해갖고 전체를 전부 다 전류값에 포함시킨 교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검증된 겁니다. 제가 채점을 내보니까 무조건 2개로 해야 돼. 2개로 하면 답이다. 2개로 해야 답입니다. 그래서 채말단 경종 동작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채말단에 있는 경종만 동작했을 때 전류값만 해란 말이구나, 이렇게만 파악을 하세요. 들어봐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정답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채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를 물어보면 이거는 뭐다? 출제자의 의도는 그 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우선경보 방식일 때 가장 많이 경보가 나가는 층 전체를 다 소모하는 전류,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지하까지 나가야 되니까. 2층일 때는 위에 4개만 나가지 지하는 안 나간다 아닙니까? 아래층에는. 그러니까 1층에서 화재 났을 때 2층, 3층, 4층, 5층까지 지하층까지 나가는 요 전류가 가장 큰 값이라, 요거를 물어본 거다. 그 2가지만 딱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 용량. 자, 축전지 용량은 3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80%,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 80% 정도는 1번 공식, 그 다음에 19% 정도가 2번 공식, 그 다음에 1%가 3번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공식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량 저하율이라고 0.8 적용하는 게 앞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L 값은 0.8이고 적용하면 되고, 그럼 두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또 보통 이제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방전전류 해갖고, 방전전류 주어지고,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t,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시간에 따라 방전전류가 변한다는 말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류 곱하기 시간 하면 됩니다. 요거 I1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K1 곱하기 I1 돼 있잖아. 여기 I가 전류고, 여기 K 시간이거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 값이 나오잖아. 그죠? 플러스 요거 해주고, 요거 플러스 요거, 그럼 요거 플러스 요거 이러면 됩니다. 그죠? 자, 요 공식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한 번 나왔던 건데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거는 감소하는 경우잖아. 요거는 그래프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감소. 요렇게 나오거든. 요게 골치 아파. 요거는 앞에 거하고 공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인데 이걸 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뒤에 우리 교재 보면 딱 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좀 복잡하잖아. 공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 공식 3개를 다 풀어야 돼.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을 풀어서 이 용량 중에 가장 큰 용량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다. 이게 기술사 문제다. 그것도 소방기술사 문제가 아니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시간 나시는 분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의 공칭전압 해가지고, 우리 공칭전압 해갖고 수치가 있었잖아. 그죠?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허용 최저전압,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2차 충전 전류, 이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전공상표 해가지고 요 공칭 용량이 안 주어진댔죠, 문제에서. 그럼 알칼리 축전지는 5고 연축전지는 10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고, 2차 출력은 같은 세트 문제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25번. 합성 전정 용량.
자, 이거는 한 6, 7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이제 F라고 되어 있는 게 뭐, 패러디, 파라드, 파라드, 패럿 이렇게 쓰는데 뭐 피코패럿, 우리가 이제 피코패럿, 마이크로패럿 이런 게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한 20년 동안 3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1 피코파라디는 1 피코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입니다. 그리고 1 마이크로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수치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선의 전기저항. 이거는 앞에 우리 아까 35.6 유도할 때 적용된 공식이죠. 이것도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출제된 겁니다. 20년 동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이때 우리가 이제 경동선만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가 경동선은 55분의 1이죠. 고유저항이. 요거는 조금 조건에 안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저항 온도 계수. 이거는 20년 동안 2번 나온 문제입니다. 그만큼 자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델타 기동법 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최근 나왔던 문제를 제가 정리한 건데.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Y델타 기동시, Y델타 기동법이라는 게 우리가 기동전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Y결선시 기동전류는, 기동운전시의 3분의 1배이다. 요까지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Y델타 기동시의 기동전류 및 기동토크는 3분의 1배입니다. 직익기동의 3분의 1배다. 그리고 기동전류, 조건에 135A 주어졌고, 그럼 이렇게 이제 풀면 된다. 3분의 1을 곱해서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거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도전동기의 토크 구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이것도 전기기사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토크 공식이 킬로그램 단위가 나오면 이대로 풀면 되는데요. 만약에 뉴턴이라고 단위가 나오면 9.8을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최근에 어려울 때 나왔던 문제라서.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공식이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발배선 기술사 문제가 돼가지고 좀 여기서 그 적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거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자, 마무리하면은 새로 나왔던 문제는 크게 그렇게 신경 쓰시지 마라. 쓰시지 말고 기존대로 하고 좀 유달리 좀 2025년도에는 좀 새로운 문제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전기 자격증 가지고 있거나 전기 전공자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전공자들, 그죠? 소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공식대로만 좀 가져가면은, 왜냐면 이 공식 말고도 전기 쪽에는 공식이 무궁무진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학습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는 공식 이렇게 주의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대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